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세요? 저는 팥죽은 물론이고 팥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데요. 더운 여름에는 팥빙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성질이 평해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도끼 없는 작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종기에 피고름을 배출해주고 열기를 삭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팥은 인삼,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유보다 6배, 철분은 117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5mg으로 곡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증, 단기 기억력 상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팥을 즐겨 먹는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팥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바로 설탕과 소다입니다. 팥죽이나 팥칼국수 등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팥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거나 달달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이 만나면 영양학적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제된 흰 설탕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만,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팥에 설탕을 넣게 되면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꿀이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익힐 때 오랜 시간 푹 삶아야 하는데요. 간혹 팥을 익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여기에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는 말을 듣고 소다를 넣어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지만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소다로 인해 상당량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팥을 삶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다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팥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팥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15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가 100g당 360mg, 고구마가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팥은 대부분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이라도 먹다 보면 꽤나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은 노화 방지가 뛰어나고 항산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면역력 개선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팥입니다. 여러분은 팥을 구매하고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보관한 지 오래된 팥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팥뿐만 아니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생긴 곰팡이에는 오크라톡신과 아플라톡신 그리고 제랄레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기준치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 강해 세척이나 가열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팥과 같은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팥물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며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사과의 3배, 고구마의 5배나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박신혜, 이한희, 김슬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봤으며 특히 가수 빅뱅의 탑은 팥물 다이어트로 40일 만에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팥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에 하루 정도 불려줍니다. 두 번째, 팥을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부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세 번째,
팥이 다 익으면 건져내고 물을 따라냅니다. 네 번째, 완성된 팥물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로 소비합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에서 2일 정도만 물 대신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찹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해온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팥은 성질이 찬 음식이라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변을 내보내려 하지만 반대로 성질이 따뜻한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찹쌀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팥인데요. 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과 팥은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밥을 드실 때 꼭 팥을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란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찐계란, 라면에 넣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찜 등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는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간과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콜린, 근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셀레늄 등 많은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계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이죠.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계란에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계란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뇌에 좋은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된 하얀 밀가루는 탄수화물 7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고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즉 뇌세포를 파괴하고 암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던 잉여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것을 말하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열처리 과정에서 더욱 쉽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튀김과 같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무너져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처럼 신경세포의 보호막을 생성하는 성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보호막을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계란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통밀 또는 비건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요즘엔 곶감이나 감말랭이처럼 먹기 간편한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가볍게는 두통이나 설사, 구토, 소화불량에 그치지만 심하면 급성 위장염, 위석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심하면 위석으로 발전되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보다는 약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밤, 도토리도 있는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드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뻑뻑한 식감 때문에 물 또는 차나 커피 등 마실 것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탄닌은 위석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만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건강한 철분 수치를 가진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거나 특히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피곤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철분 결핍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함유된 탄닌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차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계란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탁월한 항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죠.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고 더불어 베타카로틴, 레시틴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 및 해독작용 효능까지 있어 계란과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을 호박이 채워줄 수 있어 함께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 속 식이섬유와 계란 속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효과까지 준다고 하니 식사 때 계란과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치즈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와 염증,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우울감, 탈모,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 요리에 궁합이 좋은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계란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계란을 완숙해서 섭취하기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을 매끄럽게 해주며 신경계, 골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비딘 성분은 익히지 않은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51%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익힐 경우 9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계란을 익히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계란은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입니다.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먹을 때마다 계란을 삶기 귀찮아서 혹은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아예 맥반석 계란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처럼 계란을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40분 동안 구울 경우 일반적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계란의 영양성분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에 나쁜 성분은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맥반석 계란처럼 오랫동안 구운 계란보다 빠르게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자, 노른자 같이 먹기입니다. 계란하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란 속 단백질은 흰자가 노른자보다 많이 들어있지만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셀레늄 등 계란의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 등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의 우수한 효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라도 흰자와 노른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역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미역국을 먹는 날에는 마치 생일인 것처럼 기뻤고 맛있게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꼭 챙겨 먹는다는 미역국? 실제로 미역에는 다량의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세포 성분을 형성하는 조혈작용을 통해 혈액의 생성을 돕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란 성분은 우리 몸에 발병되는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등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미역의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미역귀에는 줄기보다 무려 7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 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미역의 클로로필, 라미닌, 후고스테롤, 에이고사 판타엔산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의 몸을 정화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과 함께 심장질환,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미역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미역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줘서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에 함유된 유황과인 성분을 중화하는 데 모두 허비되는데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그리고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미역을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 커다란 솥에 한번 끓여놓고는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역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오드는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요오드를 하루 평균 1154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은 139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1.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기준 1일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인은 평균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린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8,7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며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에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쉽게 접하는 데다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몸에 흡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만 일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건강하더라도 과잉 섭취가 지속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흔히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역과 소고기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더해져서 미역국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 때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름이라고 해도 순도나 생산 방식에 따라 발연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 맛과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우리가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라서 다른 기름에 비해 더욱 쉽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미역국처럼 팬이나 냄비에 넣어 높은 온도에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해 위암이나 간암, 피부암, 방광암 등의 각종 암발병률을 높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가 폐를 통해 흡수되어 폐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참깨나 들깨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 닿을 경우 쉽게 산패되어 이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먹기 직전에 뿌려 요리의 윤기와 향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발효식품이자 조미료인 식초는 식품 속 영양 흡수를 돕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와 함께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칼슘으로 변하는데 이 초산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효율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변환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처럼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섭취해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의 재료가 되는 콩에는 산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체내의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며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해 배출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체내 요오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첨가해도 좋고 반대로
두부된장국에 미역을 첨가한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그리고 포도와 같은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그리고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 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식초나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팀은 생강 추출액을 6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감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혹시 뜻밖이라 놀라셨나요?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 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 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 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 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씨눈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씨눈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팥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